은퇴하고 나면 한 달에 얼마면 충분할까? 아마 당신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을 질문일 겁니다. 그쵸. 다들 막 막연하게 생각은 해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답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 생활비의 실체를 다룬 여러 유튜브 영상, 그리고 금융기관 보고서들인데요. 막연한 불안감을 좀 걷어내고 진짜 뭘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네.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들 전반에 깔린 아주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있어요. 역설이요? 네. 대부분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자료 속 통계들은 완전히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조사를 보니까 은퇴 가구의 절반 이상, 정확히 58.4%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대요. 절반 이상이요? 와. 네. 근데 오히려 여유롭다고 답한 가구는 10%밖에 안 됐습니다. 10%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이 현실과 예상 사이의 깊은 골, 이 격차가 도대체 왜 생기는지를 파헤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은퇴하면 덜 쓰겠지라는 건 거의 뭐 상식처럼 느껴지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연하게 많이 필요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네, 그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현실이 더 명확해져요. 여러 기관 자료를 종합해보면 2023년 기준으로요. 부부가 그냥 평범한 수준의 생활을 하려면 네. 통계청 조사에서는 월 평균 324만 원, 324만 원. KB금융보고서에서는 350만 원, 그리고 한 유튜브 채널 자료를 보니까 도시부부 기준으로는 369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와, 생각보다 액수가 꽤 크네요. 그럼 정말 필수적인 것만 해결하는 그 최소 생활비는 어느 정도로 보나요? 그 KB금융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생활비는 월 248만 원입니다. 248만 원. 하지만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어요. 뭐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이 아까 35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정작 본인들이 은퇴 후에 조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은 월 230만 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월 230만 원이요? 그럼 시작부터 이미 120만 원 정도의 구멍이 나 있는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필요와 현실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게 단순히 돈을 덜 모았기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격차를 보고 내가 돈을 더 악착같이 모아야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는데 오늘 자료들이 지적하는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돈의 총액이 아니라 은퇴 후에 이 지출 구조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하는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 지출 구조요? 네. 덜 벌 테니 덜 쓰겠지. 이 단순한 공식이 실제 삶에서는 전혀 안 통하는 거죠. 지출 구조의 변화.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은퇴하면 당연히 돈을 덜 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한 자료에서 현재 50대 가장의 생활비를 항목별로 쫙 나눠서 은퇴 후에 어떻게 변할지 시뮬레이션 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 분석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예측한 건데요. 우선 확실히 줄어드는 비용이 물론 있죠. 뭐 자녀 교육비 같은 거요? 맞습니다. 가장 큰 덩어리인 자녀 교육비나 학자금 대출 이런 게 사라지고요. 또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이 끝났다면 그것도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것만 해도 진짜 한숨 돌릴 것 같은데요. 사회생활 하면서 나가던 뭐 경조사비나 교통비 같은 것들도 줄어들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직장 생활 안 하니까 출퇴근 교통비, 점심값, 동료들하고 교재비 이런 게 줄고 사회활동 범위가 좁아지면서 경조사비도 절반 정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요. 여기까지 들으면 역시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드는 게 맞네 싶으실 거예요. 네, 딱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동전의 앞면에 불과합니다. 동전의 뒷면, 즉 늘어나는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거겠죠. 가장 먼저 꼽히는 게 역시 의료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함정이 있어요. 사람들은 의료비 하면 보통 아파서 병원 가는 돈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료를 보면 실제로는 그보다 아프지 않기 위해 쓰는 돈이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해요. 아, 예방 차원에서 쓰는 돈이요? 네, 건강을 유지하려고 먹는 각종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체력 관리를 위한 헬스장이나 운동 강습 비용 같은 것들이죠. 이런 예방적 건강관리 비용이 기존보다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단순히 병원 신세 지는 돈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려고 쓰는 돈이 늘어난다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이건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항목이 바로 문화, 여가, 여행 비용입니다. 아, 이건 당연하겠네요. 시간이 많아지니까. 즐기던 활동을 이제 매일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은 많은데 집에서 TV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등산 장비 사고, 골프 치러 가고, 여행 다니는 빈도가 늘면서 이 비용이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건 사치가 아니라 정말 정신건강을 위한 필수 활동에 가까운 거네요. 맞습니다. 고립되지 않으려면요. 그리고 또 의외의 복병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것들이죠? 일단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길어지니까 냉난방비나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 관리비가 당연히 증가하고요. 아, 맞네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외식비였어요. 외식비요. 집에 있으니 집밥을 더 먹을 것 같은데 오히려 늘어난다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매일 삼시세끼를 집에서 차려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고된 노동이거든요. 젊을 때야 바깥이라느라 집밥이 그립지만 매일 집에 있다 보면 오히려 오늘은 그냥 나가서 사 먹자라는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거죠.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의 최종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재 월 480만 원을 쓰는 50대 가장의 생활비가 은퇴 후에는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월 600만 원으로 약 25%나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죠. 25%나, 와, 줄어드는 비용보다 늘어나는 비용의 증가폭이 훨씬 컸던 거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그 월 600만 원이라는 숫자도 사실은 매달 규칙적으로 나가는 정기 지출만 계산한 거예요. 아, 그럼 또 뭐가 있나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비정기 지출이라는 진짜 복병이 또 있죠. 아, 자녀 결혼자금 지원이나 손주들 용돈 같은 것들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독립한 자녀 결혼이나 사업에 수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경우도 허다하고 손주 태어나면 용돈이나 선물 비용이 만만치 않고요. 여기에 아직 살아계신 연로하신 부모님 간병비나 요양원비 부담이 더해질 수도 있고요. 이런 예측 불가능한 비정기 지출을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최소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상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정기, 비정기 지출을 합하면 은퇴 전보다 돈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지출은 생각과 달리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수입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좀 더 냉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들이 노년의 경제활동 현실에 대해서는 아주 차갑게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네, 핵심은 한마디로 괜찮은 일자리는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도 내 경력 살려서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통계적으로 노인 일자리의 70에서 80%가 임시직이나 일용직이고 그마저도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이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 좋을 텐데요. 글쎄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이죠.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어요. 월 60만 원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의 절반은 월 40만 원도 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지금 은퇴하는 세대의 평균 가입 기간이 19년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이에요. 아, 충분히 내질 못했군요. 그렇죠. 보험료를 낸 기간이 짧으니 연금액도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들이 정말 잊히지가 않습니다. 한 어르신은 폐지를 주어서 생계를 잇는데 하루에 13시간을 꼬박 일해야 겨우 1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네. 한 달 내내 쉬지 않고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20에서 30만 원에 불과한 거죠. 바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하루에 13시간 노동의 가치가 커피 2잔 값도 안 된다는 사실을요.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할머니가 아파트 단지에서 전단지 천장을 10시간 넘게 돌려야 5만 원을 번다고 했습니다. 10시간에 5만 원이요? 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부족한 생활비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퇴직금을 털어서 무리하게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90%가 실패하고 전 재산을 날리는 실버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자료들은 경고합니다. 참 안타깝네요. OECD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은 문제라고 봅니다. 듣다 보니 마음이 무거워지고 좀 암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다행히 자료들은 이런 냉정한 현실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몇 가지 현실적인 대안과 전략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안감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고 있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전략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뭔가요? 첫 번째는 3층 연금 체계를 단단히 구축하라는 겁니다. 3층 연금 체계라면 1층인 국민연금, 2층인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인 개인연금. 이거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1층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생활의 기반이고 2층 퇴직연금은 회사가 적립해주는 돈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1, 2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요. 아, 그래서 반드시 3층, 즉 본인이 직접 준비하는 개인연금을 추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개인형 퇴직연금, IRP나 연금저축펀드 같은 상품들이죠. 이 3개 기둥이 튼튼해야 은퇴 후에도 월급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주택연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라는 것이었죠. 이게 생각보다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자녀에게 집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에 막연히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을 가진 분이 7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요. 네. 평생 동안 매월 184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184만 원이요. 꽤 크네요. 그렇죠. 물론 자녀에게 집을 못 물려준다거나 집값이 올라도 연금액은 그대로라는 단점도 있지만 당장 매달 쓸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내 집에 살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략은 소규모 소득 활동을 계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노인 일자리의 현실이 암울하다고는 했지만 월 100만 원 정도 추가 소득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폐지를 줍거나 전단지를 돌리는 극단적인 사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공공근로에 참여하거나 아파트 경비, 카페 바리스타, 주차 관리원 이런 식으로 하루 4에서 5시간 정도 일하는 것만으로도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정도 현금 흐름이 있고 없고가 노후 생활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략으로 제시된 개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저속 은퇴라는 개념이었는데요. 네, 이 저속은퇴라는 개념이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저속 은퇴요? 이건 은퇴 준비를 높은 수익률을 쫓는 수익률의 게임으로 보지 말고 소득이 좀 줄더라도 일하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기간의 게임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기간의 게임이요? 좀 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아주 명쾌한 예시가 있습니다. 가령 당신에게 5억 원의 은퇴 자금이 있다고 해보죠. 네, 5억 원이요. 이걸로 아무 소득 없이 월 350만 원씩 생활비로 쓴다면 계산해보면 74세에 돈이 딱 떨어져요. 아, 그 이후의 삶은 막막해지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에 당신이 월 150만 원짜리 소일거리라도 구해서 생활비 지출을 월 2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350에서 150을 버니까 200만 원만 쓰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은퇴 자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86세로 늦춰집니다. 86세요?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을 더 번 셈이죠. 와, 12년이라니?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단순히 수익률 1, 2% 더 높이려고 애쓰는 것보다 일하는 기간을 조금이라도 늘려서 원금 인출 속도를 늦추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완전한 은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60대, 70대에도 내 능력에 맞는 소소한 일을 계속하면서 은퇴 자산이 소진되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 이것이 바로 저속 은퇴의 핵심이고 가장 현실적인 노후 준비 전략이라고 자료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 자료를 통해 노후 생활비의 실체를 아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은퇴하면 돈을 덜 쓸 거야 라는 막연하고 위험한 기대 대신에 지금 당장 당신의 지출 내역을 펼쳐놓고 어떤 항목이 늘고 어떤 항목이 줄어들지 구체적으로 예측해 보는 게 모든 준비의 출발점이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예측했다면 그에 맞춰서 3층 연금과 주택연금, 그리고 저속 은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수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이라는 지도를 정확히 손에 쥐어드림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미래라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돈, 그러니까 재무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한 영상에 등장했던 실버 택배기사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하루 13시간을 꼬박 일하고 3만 원 남짓을 벌지만 그 일을 통해 오히려 건강을 되찾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의 노후 설계에서 건강이나 사회적 관계, 의미 있는 활동 같은 비재무적인 가치는 얼마의 돈과 맞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가치들은 당신의 계획에서 지금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나요?